기소된 첫 단계에서는 무죄를 할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양형 주장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 변호사 중에 형사 변호사로서도 친구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김원용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사시 57회 연수원 47기 변호사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용 변호사입니다. 증거 수집이나 이런 면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기억을 재생시켜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정재기 변호사님 이제 소소한 성과가 있으셨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7년 전에 제 의뢰인이 고등학생 때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모텔에서 이제 놀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맥주도 마시고 놀았죠. 7년이 흐른 다음에 같이 술 마시면서 놀았던 여성 중에 한 명이 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술을 먹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자신을 강간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가 최근에 그런 내용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당시 알리바이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 내역도 다 살펴봤고 문자 내역도 다 살펴봤습니다. 한참 수사를 받고 있다가 고소인이 지적했던 시점에 장소에서부터 한 10km 떨어진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나와서 친구를 보러 갔다 이렇게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었고요. 최근에 이게 무혐의가 나왔는데 변호사 역할이라는 것이 증거를 찾아내서 검사나 판사님 보기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김원용 변호사는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당사자들이 이미 3, 4년 전에 일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 내역들을 통해서 당시에는 어떤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주장을 해서 유의미한 판단을 이끌어낸 민사에서나 형사에서나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분쟁은 모두 다르거든요. 하지만 반복되는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업적으로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주장을 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단계 절차별로 좀 변호사에 좀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지.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면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열람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데 복사된 고소장을 변호사와 함께 반론할 게 뭔지 예상신문상이 뭔지 검토한 다음에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하고요.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부 다 복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께서는 고소장 복사를 안 해준 검사를 보셨다고요? 안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소장은 복사할 수 있겠지만 공범과의 사후 진술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서 열람 등사 허가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만약에 선임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조사에 참여해서 직접 그 내용을 다 듣고 대응할 수가 있었겠지만 좀 늦게 되면은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가 덜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찍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가 고소대리인 선임돼 있을 경우에 고소장은 복사해 주지만 고소대리인 의견서나 보충 서면들이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 사실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변호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사건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나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의뢰인의 말에 의지해서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서부터 같이 사건을 논의했던 경우와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 수사가 끝나고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로 끝나게 됩니다.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 통상 검찰에 송치가 돼서 검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단계에 가게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소장하고 검찰 증거 기록을 바탕으로 이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다투고 무죄 다툼을 할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재판에 가면 판사가 물어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나요? 그럼 그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합니다. 다만 어떤 양형사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첫 단계에서는 무죄를 할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양형 주장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이상 이 절차와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판 단계에 가게 된다면은 무죄 주장할 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있고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도 증거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인데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법리적인 주장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상식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겠지만 또 약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나 변호인 내지는 피의자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필터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사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 주장을 할 때 판사님이 검사 주장이 맞다 그래 유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백했다는 사정이 감형 사유로 보통 반영이 되는데 끝까지 문제 다툼을 했을 때는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호를 할 때는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주장의 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 판결문상의 양형 이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해야지 재판부의 뭐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그 온도 차이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형을 선고하는지 아니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할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변호인들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맞는 정도의 책임만 지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김원영 변호사 모셔가지고 형사 변호사의 역할과 그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